제가 지난 시간에 프리다 맥파든의 네버라이를 리뷰하면서 보완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네버라이를 흥미롭게 읽은 독자들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잘 쓴 미스터리 스릴러의 기준을 갖춘 작품을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탁월한 미스터리 스릴러의 기준은 4가지입니다. 강력한 수수께끼,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 매력적인 주인공과 빌런, 그리고 문장력과 공감대를 유발하는 구성까지. 그런데 사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죠. 오늘 이 기준 충족에 도전하는 작품은 마이클 코넬리의 미키 할러 시리즈 중 2번째 작품인 탄환의 심판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작품 구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미스터리는 독자들이 책을 쉽게 덮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4가지 미스터리로 독자들을 끌어당기는데요. 변호사 제리 빈센트는 왜 그리고 누구에게 살해됐는가? 월터 엘리엇은 실제로 유죄인가 무죄인가? 가짜 배심원의 배우는 누구이며 어떻게 조작했는가? 제리 빈센트가 죽기 전 이야기한 마법의 총알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려면 치밀하게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배치하는 기류가 필요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치정살인 재판으로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사건 스케일이 계속 커지면서 미스터리가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로, 매력적인 주인공과 빌런이 등장해야 하는데요. 주인공은 작가가 해리 보슈에 이어 2번째로 창조한 미키 할러입니다. 링컨 컨티넨탈을 3대나 보유하고 차 안에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의 빌런은 행적이 노출된 빌런, 기득권의 벽에 숨어있는 빌런, 체포할 수 없는 빌런 3가지로 나뉩니다. 이런 빌런 구분도 다른 작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차별성이죠. 마지막으로 오타나 비문 없는 뛰어난 문장력은 탁월한 작품의 필수 항목입니다. 마이클 코넬리는 기자로 일하던 중 쓴 인터뷰 기사로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으며 미국 최대 신문사 중 하나인 LA타임스 범죄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블랙 에코를 쓰면서 전업 작가가 됐습니다. 문장력과 범죄 지식에 대해서는 검증된 작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이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데요. 재판은 거짓말 경연장이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복선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도, 판사도, 배심원도, 가해자도 거짓말을 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한 줄로 법정, 진실, 정의를 둘러싼 작품의 세계관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에서 할러는 총을 맞고 크게 다친 후에 진통제 중독과 번아웃으로 법정을 떠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의 장래를 고민하던 할러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검사로 일하다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제리 빈센트가 살해되면서 변호사로 등재된 할러에게 모든 사건이 이관됐던 겁니다. 차석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죽거나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사건을 대신 맡을 후임 변호사를 지정해주는 제도인데 할러와 빈센트는 서로의 차석 변호사였던 거죠. 사건 중에는 저명한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 월터 엘리엇이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이 재판 과정을 대서특필하는 데다 수임료마저 엄청나서 모든 변호사들이 맡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할러에게 기회가 왔던 겁니다. 할러는 당연히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월터 사건을 맡기로 결심합니다. 할러와 빈센트의 인연은 할러가 관선 변호인, 빈센트가 검사로 활동하던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러는 마약을 사려는 대학생 2명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바넷 우드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드슨의 통화 기록과 감방 동료였던 토런스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은 확실한 상황이었죠. 할러는 토런스를 신문하다가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합니다. 토런스는 피해자를 흑인이라고 했는데 정작 피살자들은 모두 백인이었거든요. 토런스의 거짓말로 재판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빈센트 검사는 할러에게 가석방 있는 25년형으로 형량거래를 제안하지만 할러는 15년형을 제안합니다. 승진길이 막힐 게 뻔한 빈센트 검사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승진은 늦었을지라도 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재판이 계속된 결과 우드스는 무죄 판결을 받고 빈센트는
검사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우드슨 사건 이후 15년이 지난 2007년 백수로 지내던 할러는 LA 고등법원 메리타운스 홀더 수석 판사의 호출을 받습니다. 홀더 판사는 빈센트가 살해됐으니까 자석 변호사로 그의 모든 사건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홀더 판사는 사건 처리 과정을 모두 보고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 복선이었습니다. 할러는 빈센트 사무실을 방문해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해리 보슈 형사를 만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할러는 나중에 보슈가 이복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코넬리 유니버스 안에서 본격적으로 엮이는 출발점인 셈이죠. 빈센트는 전문 살인 청부업자에게 살해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범인은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온 후에 운전석에 있던 빈센트의 관자놀이에 총알을 2번 발사한 후 탄피마저 가져갔거든요. 여기서 독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빈센트 살인범은 과연 누구이며 도대체 왜 죽인 걸까? 빈센트가 월터 엘리엇으로부터 받은 수입력 계좌를 보니까 선금 25만 불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25만 불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데 이 역시 이후의 사건 전개를 위한 복선이었습니다. 월터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와 정부의 밀회 현장을 방문한 후 이미 총을 맞아 죽은 두 사람을 발견했다고 신고합니다. 아내는 가슴에 2발, 미간에 1발, 정부는 가슴에 2발을 맞았고 흉기는 스미스 앤 웨슨 모델 29 449경 매그넘이었습니다. 태릉 총기 사육장에서 2구경, 389경, 449경 권총을 사격한 적이 있는데요. 449경은 권총이 아니라 대포로 갈 정도로 파괴력도 어마어마하고 반발력이 세서 초보자는 표적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월터는 911로 사건을 신고한 후에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화약 잔여은 실험으로 월터의 옷소매에서 흔적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화약 잔여은은 총알이 발사될 때 분출되는 화약 성분과 탄두, 뇌관의 금속 성분을 포함한 미세한 입자로 사격자의 손, 얼굴, 옷, 주변 물체 표면에 부착됩니다. 사격자 식별과 사격 상황 재구성을 위해 거치는 실험인데요. 옷과 손에서 화약 잔여원이 나왔으니 월터의 증언은 거짓말인 셈이고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됐습니다. 할러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할러는 빈센트가 죽기 전에 FBI가 3번이나 연락했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연방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한 일이죠. 빈센트는 월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마법의 총알을 갖고 있다며 재판 연기 신청을 하려 했습니다. 할러는 검사 측 자료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빈센트가 월터 사건보다 이전에 내륙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도 맡았던 거죠. 월터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 근처에서 엘리 윈스라는 군 저격수 출신 남자가 소총을 90발 이상 발사하며 보안관과 대치하다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빈센트와 윈스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특별히 맡아야 할 이유도 없었는데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윈스를 찾아가서 사건을 맡겠다고 자청했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죠. 할러는 원래 윈스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로메로로부터 윈스가 마법의 총알을 발사했다고 빈센트가 말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할러는 마법의 총알이 윈스 사건과 연결돼 있고 월터 사건 승리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할러는 월터 엘리엇 사건의 시간대별 상황을 분석한 후에야 마법의 총알이 무슨 뜻인지 깨닫습니다. 이제 배심원 선정이 시작됩니다. 상식 이하의 판사들과 전관예우를 앞세운 변호사들이 판결을 좌우하는 국내 재판과 달리 미국 재판은 최종 선정된 배심원들이 합의로 재판 결과를 결정합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편견 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재판을 주관하죠. 배심원은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 후보 80명 중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기피 인물들을 제거한 후에 최종 결정합니다. 배심원의 성향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는 배심원 선정 전문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 배심원 후보로 남은 2명 중 할러는 월터의 주장을 따라서 7번을 선택합니다. 할러의 배심원 전문가 역시 7번이 피고의 우호적이라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할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함정이 숨어 있었죠. 미국 재판은 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의 논리와 언변, 개인적인 매력이 배심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잘생기고 말쑥한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니까요. 심지어 증인도 그렇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는 배심원 앞에서 모두 진술과 최종 변론을 합니다. 변론은 배심원들이 증거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증거 제시 전에 이루어지는 모두 진술은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전적 27전 무패의 잘 나가는 검사 골런츠는 1시간에 모두 진술을 매끄럽게 끝냅니다. 할러의 배심원 전문가는 골런츠의 진술이 너무 길어서 배심원들이 흥미를 잃었다고 조언합니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이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 할러는 검사 측에 살인 흉기인 총이 없다는 사실만 부각시키며 검사와 달리 짧게 모두 진술을 끝마칩니다. 검사 측이 처음부터 다른 가능성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월터만 용의자로 몰아붙였다는 합리적 의심 쪽으로 배심원들을 유도한 거죠. 재판 중에 할러는 월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월터는 빈센트가 재판을 연기하려 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할러는 재판을 연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배심원 선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빈센트가 받은 수임료 대부분이 사라진 이유가 명백해진 순간이었죠. 빈센트는 처음에 배심원을 매수해서 재판을 승리로 이끌려 했지만 재판을 준비하던 중에 마법의 총알을 발견한 후 매수 전략을 포기했던 겁니다. 월터가 할러를 만났을 때 무죄 판결을 확신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이런 맥락이라면 빈센트가 살해된 이유와 FBI가 빈센트에게 접촉하려 한 이유가 말이 됩니다. 할러는 배심원 매수에 관여된 인물들이 누군지 추측해봅니다. 용의자는 배심원 후보 선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로 좁혀지며 그런 힘을 가진 인물들은 쉽게 파악 가능하니까요. 할러는 조사원 시스코를 시켜서 가짜 배심원의 정체를 파악하지만 직접 잡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역으로 함정을 판 가짜 배심원에게 살해될 위기에 처했다가 보시와 FBI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검사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할러는 마법의 탄환을 공개합니다. 할러는 화약 잔여물 전문가를 비롯한 증인들을 대기시킵니다. 할러의 첫 번째 증인은 프리랜서 비디오 작가였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들이 월터를 수갑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스톨워스 부보안관이었는데요. 스톨워스는 월터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지만 엘리 윌임스를 체포하고 순찰차로 경찰서까지 이동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골런츠 검사는 그제서야 할러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세 번째 증인은 샤미란 박사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정 안의 모든 인물이 매료될 만한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유명했고 전문 증인이었기에 나흘 동안 모든 비용 일체와 의뢰비로 1만 불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비싼 증인이었지만 박사는 돈값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며 할러의 의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할러가 기획한 마법의 총알 전략은 완벽하게 배심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죠. 할러는 보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월터와 그의 비서가 총을 맞고 살해됐다는 겁니다. 탄환검사 결과로 보슈는 살인범이 월터가 죽인 정부 유한 릴치의 가족이라고 확신합니다. 릴치 가문도 독일 현지의 범죄 패밀리였는데 법정이 단죄를 하지 못하자 탄환을 날려 심판을 했던 거죠. 작품 제목 탄환의 심판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탄환의 심판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할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렛 우드슨 역시 탄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바렛은 방면된 후에 달리는 자동차에서 쏜 총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만화를 보면 지금도 억울한 피해나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사적인 보복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원한해결사무소, 선악의 쓰레기, 아쿠메츠 등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국내 사법제도를 소재로 통쾌한 심판을 보여주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리뷰를 하면서 상당한 미스터리를 풀었지만 이 작품에 관심 있고 앞으로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미스터리들도 남겨놨습니다. 독자들이 해결해야 할 미스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리 빈센트 변호사를 죽인 인물은 누굴까요? FBI는 왜 제리 빈센트와 접촉하려 했을까요? 월터 엘리엇을 위협하는 배후 조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짜 배심원을 입은 배후 인물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흉기인 449경 권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미스터리들이 연관성을 가지며 가지치기를 하다가 결말에서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는 구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작가의 트릭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읽는 도중에 특정 인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도 유난히 길게 등장한다면 복선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작품이 선사하는 또 다른 재미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진 미국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국내 재판과는 전혀 다르게 검사와 변호사가 논리와 증거로 진검승부를 벌이는 과정은 정말 부럽습니다. 이 작품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배심원 매수로 진실이 거짓이 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빈센트의 재판 전략을 파악한 할로의 기지와 대처로 거짓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판 중에 월터의 입을 통해 드러납니다. 할로의 의심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죠. 그 이후 월터에게 가해진 탄원의 심판은 진실을 세상에 열리는 마지막 편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의 심판은 잘 쓴 미스터리 스릴러의 기준을 꽉 채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릴러와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고 지금까지 리뷰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고 남은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